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은 2,300만 대 이상. 인구 2.2명당 한 대꼴인 셈인데요. 사람의 다리를 대신하는 이동수단은 물론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석유. 원유선은 에펠탑 높이 정도의 길이로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원유 저장 탱크에는 약 주유소 한 600개 정도나 되는 그런 큰 규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가 석유가 되기까지 긴 여정. 대한민국이 석유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원유가 투입이 돼서 끓는 전 차이에서 액체로 변환돼서 저 배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움직이는 연료의 비밀. 가장 안전한 그 동선을 찾다 보면 이 날개밖에 안 나옵니다. 7만 7천 리터 정도 됩니다.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1억이요? 네. 기름을 쓰고 남은 드럼통에 놀라운 변신까지. 요즘 환경 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버려질 드럼통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석유통. 그리고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모든 것. 석유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자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과연 우리 곁으로 오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는 걸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정유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원유를 정제하고 관리해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유는 유조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가 인접한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조선을 육지에서 보기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약 3km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그 해상 원유 하역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해저 배관을 통해서 저희 원유 탱크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왜 굳이 3km 떨어진 곳에서 옮기는 거예요? 원유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선은 에펠탑 높이 정도의 길이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두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진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하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펠탑 높이의 거대한 유조선에는 30만에서 38만 톤의 원유가 실리는데요. 그 많은 양을 저장하는 원료 원유 탱크 역시 크기가 엄청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양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기 원유 저장 탱크에는 약 75만 배럴, 약 1억 2천 리터가 되겠습니다. 저게 통상 주유소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20만 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했을 때 약 주유소 한 600개 정도나 되는 그런 큰 규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개요? 예, 예. 이렇게 큰 탱크가 이곳에만 15개. 유조선의 원유를 탱크로 옮기는 데만 해도 꼬박 이틀이 걸린답니다. 탱크 속 원유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이 높게 솟아오른 상압 증류탑. 타워 안쪽에 단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20개 이상의 단이 있고요. 그 안에서 기체와 액체가 교환이 되면서 끓는 전 차이에 의해서 제품이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가장 위에는 LPG, 그 다음에는 나프타, 그리고 휘발유, 그리고 등유, 정유, 그리고 하단에는 중질유가 생산이 됩니다. 약 340도로 가열된 원유를 탑 안에 넣어서 분류하면 나눠진 단마다 연결된 파이프에서 각 제품이 배출되는데요. 이후 또 다른 과정을 거친다고요? 등유나 경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나온 제품이 그대로 주유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불순물 제거하고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다양한 실험 도구와 시약으로 가득 찬 이곳은 바로 품질 관리실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도입하는 원유부터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리고 저장, 그리고 출하까지 모든 단계에 거쳐서 이제 그 제품을 분석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이제 골키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키퍼가 골을 놓치면 골을 먹듯이 저희 부서에서 막지 못하면은 소비자들에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은 이 실험실을 거쳐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제품 분석과 품질 관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석유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이겠죠.
그리고 이 실험은 그 석유 제품의 중류 시험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 자동차용 연료의 그 시동성이나 가속성, 연비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연비가 좋고 나쁘고 여기서 이제 좀 실험을 통해서 얼마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 휘발성이 좋은 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성이 좀 우수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조금 끓는 점이 높은 성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제 연비가 좀 좋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연비는 그러면 연비가 좋게 되면은 휘발성은 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각 생산 공정별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건데요. 제품을 출하하는 이곳에서 역시 화물차인 탱크로리에 기름을 넣기 전 필터를 통해 한 번 더 불순물을 관리해준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지정 차량이 저 남바가 있습니다. 제 차가 135이거든요. 그 남바가 이제 출하장 이제 입구로 입문할 때 그 남바 렉이 요 자리 R312번 자리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차 남바에 대한 제 운전자의 그 차량 카드 남바가 있습니다. 그 남바가 지정 렉 자리에 그 카드 남바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출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름을 넣는 자리는 물론 그 양까지도 딱 정해진 대로만 받을 수 있게 제어되는 시스템. 출하장을 나갈 때까지도 철저한 관리는 유지됩니다. 저희들이 적재 정량을 출하할 수 있도록 유랑계 및 내근 무게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를 감지해서 플러스 50kg 이상 되면 출문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출하장부터 주유소까지도 관리는 계속되는데요. 배차센터와 그 본사의 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GPS가 이 차에도 달려 있습니다. 코스를 벗어나서 그 임의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A나 B 도로를 갔을 때 그 주유소 지정된 도로를 가지 않고 차로를 이탈해서 가기 때문에 그 GPS에서 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코스를 갖다가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철저한 통제 속에 주유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휘발유 120개, 24,000리터입니다. 네. 주유소에서 역시 출하 시점부터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기름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데요. 휘발유를 옮기는 작업도 컴퓨터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품질과 정량 점검까지 실시하니 안심입니다. 기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 다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십시오. 예. 직원들 간의 깍듯한 인사 예절은 손님들에게도 이어지는데요. 품질뿐 아니라 친절까지 선물하는 곳. 기분 좋게 나누는 인사는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장님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인사도 해주고 직접 주유도 해주고 처음에는 이거 셀프 주유를 할 줄 몰라가 불편해가지고 못 놓고 되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하죠. 서비스 부분은 서비스가 부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인사는 많이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저희 인사에 호응해 주셔서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은 직원분이 마지막으로 고객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는데요. 주유소라는 부분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은 소비자분들께서 주유를 하는 행위를 할 때 뭐 휴대폰을 쓴다든지 여기에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제일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집중을 하고 안전하게 주유를 마치고 가시는 게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요. 주유건에서 기름이 나올 부분에서 이걸 자꾸 빼실 때 차에 주입을 하실 경우에 이 스위치를 작동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위치를 하면 기름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름이 잡이 있고 나오죠. 근데 이 스위치를 작동을 하지 않고 손잡이만 온전히 잡고 주유구 차량 주유구까지 넣으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일상 속 에너지 석유.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기는 만큼 안전한 주유 습관과 함께 나누는 미소로 오늘 하루도 긍정 에너지 가득 충전하세요. 365일 설렘으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하루 동안 항공기 운항 횟수만 1000회 이상. 그렇다면 하늘길을 오가는 항공기에는 어떤 연료를 사용할까요? 등유 성분이 이제 항공기에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제트유로 쓰고 있는데 비행을 하면서 공중을 나르기 때문에 그 연료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해서 특별하게 이제 쳐다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말하자면 제조 과정이나 단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휘발성이 높으며 쉽게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어 고공의 저온 저압 상태에서도 얼지 않고 연소량과 발열량이 좋은 등유를 가공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럼 항공기에 연료는 어떻게 넣는 걸까요? 양쪽 다 가만씩 12만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탠바이 연료 놓고 추후에 그 파일을 통보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분을 따라가면 답이 나오겠는데요. 대형 화물차가 질비하게 늘어선 이곳. 바로 이 차량이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항공유 급유차라는데요. 한 대당 하루에 대형 항공기는 7대, 소형은 9대까지 작업을 한답니다. 주유를 하는 장소인 주기장에 도착하면 장소와 항공기의 번호를 알리고 안전모와 고글을 착용합니다. 그리곤 활주로에 안전판까지 설치하는데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달린 호스를 끌고 어딜 가시나요? 비행기는 저쪽인데. 아니, 바닥에 이 구멍은 또 뭔데 호스를 연결하는 걸까요? 이 차는 하는 게 없어요. 비행기하고 연결만 해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기름이 나오는 이 피트하고 LC하고 연결 통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항공유는 배로 이동해 인천항으로 들어와 매일 바닷속 송유관을 통해 인천공항 지하 탱크에 저장되는데요. 최대 일주일분을 비축해 놓는 탱크는 거대한 주유소인 셈. 필요할 때마다 414개의 주유구에서 꺼내 쓰는 것이죠. 이 정도 비행기면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와 승객과 화물, 양을 다 토탈해서 이 비행기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적의 연료를 맞춘다는 거죠? 네, 연비 계산까지 해서. 아, 최고의 연비가 나올 수 있게? 예. 항공기 한 대 평균 3만 리터, 하루 600편 정도가 출발하니 총 1,800만 리터가 소요되는데요. 시중 가격으로 하루 180억의 기름값이 드는 셈입니다. 그런데 리프트를 타고 항공기 날개로 가는 작업자. 동체에 비해 얇아 보여도 표면적이 넓은 날개에 급유를 한답니다. 지금 현재 예상 급유량이 여기 보시면 2419갈로 예상 급유관료. 아, 그러면 이걸 만약 리터로 예. 리터로 계산하면 77,294 리터. 77,294 리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등유가 한 1,000원 정도 되니까 한 7,700만 원 정도 되겠죠. 7,700만 원이요? 네. 이게 별로 안 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한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가 꽉 차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한 몇 리터 정도 들어가요?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1억이요? 네. 한 번 비행기가 떴다가 떴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름값만? 네.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인 만큼 연료값만도 어마어마한데요. 지하의 저장 탱크와 배관망이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되고 있어 급유가 되면서 압력이 떨어지면 다시 시설이 가동, 소비된 양만큼 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주유 속도와 양을 확인하던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실린더에 기름을 채웁니다. 얘가 급유를 안 해도 이 차가 담고 있는 연료량이 한 1000리터 정도 돼요. 1000리터를 갈론으로 계산하면 265갈론. 265갈론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름이 들어왔을 때 이 기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키트가 파란색이 녹색이 있어요. 이게 변색이 되면은 수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도 급유하는 동안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작업자. 정말 힘드시겠어요.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좀 허리도 아프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니까 손발이 많이 필요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동체에서 나오는 열이 엄청나요. 한 보통 뭐 40도 이러는데 저희는 한 50도 열이 막 나와요. 비행기 밑에서. 지변에서 오르는 복사열은 기본이고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열이 보통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걸린 작업. 자동차 주유기처럼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마다 꼼꼼한 기록과 무전 업무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통해 항공유를 관리하는 건데요. 저장해놓고 품질 관리를 해서 오늘은 몇 번 탱크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탱크 번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줍니다. 지금 어느 항공편에 공급이 되어 있다는 정보가 다 기록이 돼서 항공유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추적 관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활주로를 지나 항공기의 생명을 불어넣기까지 36km. 긴 여정을 거친 항공유는 오늘도 하늘길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석유, 자동차나 항공기의 연료로만 쓰인다고요? 아니죠. 패딩의 따뜻한 보온성을 책임지는 폴리에스터 섬유, 타이어의 소재인 합성 고무까지 생활 속에서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어디 석유뿐인가요? 여기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버려진 폐 드럼통으로 해서 저희가 가구를 만들고 있거든요. 드럼통이라고요? 도대체 어떤 게 드럼통이라는 거죠? 이게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럼통이라는 게 이제 구멍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통 집어넣는 구멍. 이 부분은 그 아기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공사장 막는 천 그거 재활용해서 가방을 많이 만드는데 저희도 여기에 응용해서 이 의자 스티커 한번 만들어봤어요. 드럼통 그대로 바퀴 달린 테이블부터 강아지 집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가구는 그렇다 치는데 이 시계는 또 뭐죠? 가구 만들고 남은 조각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은 다 드럼통으로 제작을 한 거고 앞에는 저희가 가죽을 덧댄 거거든요. 근데 이 가죽조차도 버려지는 가죽을 가지고 저희가 업사이클 한 겁니다.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이 재활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드럼통뿐만이 아닙니다. 가스통 갖다가 만든 건데요. 이 가스통이 계속 다회용 가스통이 아니고 이거는 일회용 가스통이에요, 전부 다. 일회용? 네, 냉동가스, 프레온가스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헬륨 가스통도 있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소품들,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쪽에 따로 있는데요. 저희 이상준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구 제작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진짜 깜짝 놀랐다 봐서 이게 누가 이걸 보고 드럼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은 드럼통과 철과대로 가득 찬 이곳. 원래는 저희 아버지 공장이고요. 그 한켠에서 제가 이 깡통으로 가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기계에 들어가는 오일류가 있어요. 그 오일을 쓰고 나면 빈 깡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쉽게 너무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뭐 재밌는 걸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들 의자랑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네네. 재미삼아 시작한 게 이제는 직업이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통 안에 남아있는 기름을 다 비우고 끈을 꺼내든 상준 씨. 이게 드럼통이라 굴곡이 있어서요. 기존 자루 잘 안 돼서 줄자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냥 저는 제가 직접 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구나? 네,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도색을 안 하고요.
분체 도장 자체 이걸 보내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거는 따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뚜껑이 있는 상태로 테이프로 쓰는 건가요? 네.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이걸 반을 자르기 때문에 뚜껑이 없는 것도 있어요. 디자인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습득한 대로 도안 없이 바로 드럼통에 쓱쓱 밑그림도 그리고 절단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전기톱이 지나갈 때마다 기름과 쇠 조각은 물론 불꽃까지 튑니다. 이러한 위험한 작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드럼통의 매력에 빠진 상준 씨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검색해보고 외국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보고 이 주변이 거의 다 공장이에요. 이걸 가공하는데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여쭤보면 거의 다 철일 하시고 철에 관련된 일 하시고 공구도 다 갖고 계시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변. 그렇게 꼬박 4년을 발품을 팔며 체득한 기술. 버려진 드럼통만도 수십 개에 달하는데요. 이제는 어엿한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이제 끝난 건가요, 작업이? 이거를 이 상태에서는 다 완성을 할 수 없고요. 이걸 세척을 보내서 세척하시고 세척하고 나서 도색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바퀴 달고 몰딩하고 해서 완성이 됩니다. 기름통을 활용한다고 걱정할 건 없습니다.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 세척과 도색은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작업이 끝난 드럼통 확 달라졌죠? 요거는 테이블이고 이것도 테이블. 네. 이건 뭐죠? 이건 캐비넷이요. 캐비넷이요? 네. 문짝을 여기 조립하면 캐비넷이요. 이거는 주문 지금 들어온 건가요, 이거는? 예. 어떤 분이 주문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카센터 하시는 분이 필요하시다고 공구 보관함 같은 걸로 사용하시겠다고. 카센터 하시는 분이? 네. 이게 오일 드럼통이다 보니까 카센터에 보통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비가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야외 카페 같은 데 야외 테이블이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모든 게 수작업이다 보니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야외용 테이블에는 간편한 이동을 위해 바퀴를 달아주고 날카로운 단면에는 몰딩 작업까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새 생명을 품고 태어나는 작품들의 매력에 힘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깡통을 만들지 않고 일할 때는 얼굴이 더럽고 못도 더러워지고 이런 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굴 더럽고 뭐 기름때 끼고 한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만족스러워요. 내가 이 가구를 쓰면서 저희 가구를 사용하면서요,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숙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반도를 연결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에너지. 바다를 건너온 원유에서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긴 여정을 함께한 이들 덕에 오늘도 우리 삶은 하루하루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